적을 편안하게 싸우게 해주면 안 됩니다. 통상 하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어서는 안 돼요. 낯선 전장으로 적을 유인해 가지고 통제력을 잃게 만든 다음에 적이 스스로 자기 파멸을 초래하도록 합니다. 특정 부위를 골라 공격하세요. 그게 성공한다면 이제 거기는 놔두고 다음 부위를 공격하세요. 미야모토 무사시. 오랫동안 공고히 다져진 정면을 공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측면 이동을 해가지고 몸을 돌리려 노력하세요. 좀 더 뚫기 쉬운 측면이 진실의 공격에 노출될 겁니다. 정면전은 좀 드물어졌어요. 간접적인 공격을 해서 저항력을 약화시키세요. 비스듬히 접근하는 것, 의도를 숨기는 것, 적의 저항력을 줄이는 것, 연약한 측면을 공격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측면에 가해주는 부드러운 회유에 상대를 무방비로 만드세요. 당신의 의도나 목표를 절대 드러내지 마세요. 측면이 노출되었다면 문이 열리고 방어벽이 허물어질 겁니다. 심리적 포위감을 들게 해주세요. 내부의 공포감과 혼란감이 생기게 해주세요. 포위망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외부 세계와 단절되면 방어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상대방이 사방으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흐릿한 안개처럼 보여야 합니다. 당신의 책략이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세요. 심리적으로 포위가 상대를 더 불안하게 하고 완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군의 형태는 언제나 바뀌고 물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신기라고 합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계획은 너무나 유연해서 많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재빨리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융통성 없는 계획은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의 이익에 배치될 경우 굳이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선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한 약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을 제공하는 군주를 속박하는 법률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행동하고 결심을 공고히 하며 심지어 상대방이 분노할 만한 요구를 제시하면 상대는 당신이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효과를 지닌 협박입니다. 손에 들려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에서 상대는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곤봉을 손에 잡고 있을 때요. 그 곤봉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할 거니까요. 승리든 패배든 재빨리 분쟁을 종식시키던가 이제까지의 손실은 잊고 지체 없이 후퇴를 하던가. 단기적인 패배가 장기적 재앙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현자는 끝내는 시기를 아는 법입니다. 빨리 져버리던가 후퇴하던가 본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승리나 패배 또는 성공과 실패 같이 그렇게 한 가지 관점에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승리는 차라리 패배하는 것보단 못합니다. 어떤 패배는 어떨 땐 또 승리보다 낫습니다. 이 각성과 교훈으로 이 패배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유연한 사고 방식은 더 큰 전략적 무게를 두게 만듭니다. 정점에 도달한 순간 그때 딱 은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거대한 긍정적 여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패배를 일시적 난관으로 받아들이고 깨우침과 교훈을 주는 기회로 생각하면 비록 패배했더라도 그 사기와 이점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결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단련시키는 수단으로 오히려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잘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비정규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생명이 걸린 전쟁에서 교란 작전을 사용하는 게 도덕적 타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위장술을 하는 것이랑 여타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유리한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장 해제를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초기에 약간의 옳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믿죠. 나폴레옹이 이제 전략가로서 퇴보하게 된 시기인데 후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신체적 노화보다 심리적 노화의 진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신이 늙어 있는 거는 안 된다. 전략과 속임수, 유동성 있는 전략 등을 추구하는 한 당신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략을 만들고 속임수를 쓰고 계속 유동성 있게 전략을 움직이고 바꾸고 오랜 습관을 깨고 과거의 정반대 행동을 하고 비정규전 전쟁을 해보고 인습에 안주하지 않고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 젊은 겁니다. 나폴레옹이 늙은 후반에 늙은 전략으로 패했나 봅니다. 하니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니발은 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 그에 대해서 부풀려진 인상을 이렇게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니발 군대를 무서워하는 그런 효과.
아무도 모방하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에 따라 싸우고 행동하고 자기만의 개성에 따라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성이 있잖아요. 비전투적인 것과 비범함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존경심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알리가 그랬어요. 전혀 다른 사람 흉내 안 내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적이 예상하는 방향이나 방법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은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용 가능한 매체를 모두 활용해서 상대의 취약한 부분에 도덕적 공세를 퍼부어라. 이 공격하는 방법을, 이 중상모략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도덕적 공세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덕적 공세는 상대의 위선을 폭로하는 겁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할 때는 고양이의 손을 빌려라. 즉 남을 시켜라. 그리고 당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켰는지 절대로 숨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최대한 전투를 피함으로써 나폴레옹을 좌절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의 마음은 압도적인 공허함에 사로잡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형태를 띠건 간에 공허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침묵과 고독,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왜 이러냐면 인간 최후의 공허, 즉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공허감을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공격 목표를 주지 않고 최대한 형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전투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격분해서 미친 듯이 당신 뒤를 쫓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전략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있을까요? 동적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작고 미약한 이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영역입니다. 공허함. 공허하다. 스페인어로 작은 전쟁을 의미하는 게릴라라는 말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이 게릴라가 발발했습니다. 조국의 거칠고 험한 산속에 들어가서 프랑스를 한없이 괴롭혔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접촉을 회피하고 우리를 쩔쩔매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방 찾아내서 먹이고 싶어도 우리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형체가 없고 애매모호한 쪽이 명백하고 확고한 쪽을 통제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잽을 날리는 거랑 같습니다.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계속 공격을 받으면은 게릴라전, 이 기동성과 어떤 방향에서건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아주 단위가 작습니다. 기본 단위는 세포 조직입니다.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 때 군대를 조직한 방식입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 따위는 내주지 마세요. 이 동맹에서 다른 동맹으로 옮겨 다니세요. 마침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공유하는 가치가 신의가 아니에요. 필요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맺으세요. 동맹에서는 당신의 이익을 추구하되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세요. 적의 동맹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상호 간의 불신을 선동하는 것이에요.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한쪽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교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당신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은 사람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말로는 효과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편과 비슷한 수준만 낮아집니다. 상대편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열등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복수라는 음식은 식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정복하고 싶은 제국. 그런 제국이 있다면 당신은 더 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조금씩 갉아 먹어야 합니다. 당신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서 말이에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정을 겨냥해서 그 머릿속에 잊지 못할 이미지를 주입해가지고 그들의 경험을 바꾸고 동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잔소리밖에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말은 이 잔소리고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개벽할 만한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독자나 청중한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당신 표현 방식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독자나 청중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전력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드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이거 무슨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죄책감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들과 에너지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거짓 항복을 하고 동지가 되고 싶어 한다고 속이고 약간 배우 기질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투를 꾀할 시간과 여유를 버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정확히 조준해가지고 몇 번 타격을 줘서 그 집단의 지도자가 감정에 굴복해버리면 테러 전쟁은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는 사망자 수가 아니라 겁에 질린 자의 수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겁에 질리는 사람이 많으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많이 죽여서 사망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처럼 전쟁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해답을 항상 모색해야 합니다.